안녕하세요. 네, 8차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양적 연구 방법은 먼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결론을 내려놓고 정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자료 수집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들은 사실 다양하게 접근하기 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 비해서 질적 연구 방법 우리가 귀납적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상을 충분히 관찰한 연후에 그것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 귀납적 방법은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데 장점이 있지만은 어떤 반증의 가능성을 별로 열어놓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닐 수도 있는 경우를 찾는데 좀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요놈에게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기에는 조금 단점이 있지만 또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사례를 이해한다는데 장점이 있는 탐구 절차입니다. 둘 다 필요에 따라서 질적 연구나 양적 연구를 골라서 쓰면 되겠고요. 이 두 개를 병행하면 더더욱 좋겠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함께 병행해서 연구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연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연구 설계를 한 이후에는 실제 연구 들어갈 때는 우리 자료 수집 단계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은 경험적 증거 자료를 제시해서 객관성을 확보한다. 사람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추상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해서는 과학이 될 수가 없죠. 증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이제 보통 5가지를 얘기합니다.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문헌연구법은 이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우리가 일단 활용하는 건데요. 그건 우리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어디에서나 문헌연구는 하고요. 전통적으로 자연과학에서는 실험법을 많이 씁니다만은 사회과학에서는 실험법을 좀 쓰기가 좀 쉽진 않죠.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한다는 게 좀 윤리적인 부분도 있고 사람들은 그 실험한다는 것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험의 효과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이제 실험법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지법이 나와 있는데요. 질문지법, 이거는 설문지법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좀 많이 해봤을 거예요. 우리 학교 급식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거 해보셨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구조화된 미리 질문과 선택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것을 나중에 이제 수치화해서 컴퓨터에 넣어서 그 질문들 간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별은 남녀, 번호를 주는 겁니다. 1번, 2번 주고, 흡연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래서 성별, 남성과 여성에 따른 흡연의 여부, 교차 분석이 가능해지겠죠. 그것만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질문들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겠죠. 성적도 우리가 수치화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00점 만점으로 당신의 평균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흡연 여부 물었죠. 그럼 흡연하는 학생들과 안 하는 학생들 간의 성적을 평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흡연하는 학생들의 평균과 흡연하지 않는 학생들의 비흡연자의 평균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 흡연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통계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장점은 아주 단시간에 대량의 자료 수집, 돈이 적게 든다는 겁니다. 종이 쪼가리 하나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그 숫자로 컴퓨터에서 넣으면은, 물론 이제 통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다른 그 자료 수집 방법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연구자가 우리가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뭐 질문지를 만들 때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렇지만 거의 다른 거에 비해서는 뭐 일부러 조작하기 전에는 연구자가 어떤 자신 나도 모르게 어떤 가치를 개입하거나 이럴 리는 거의 없습니다. 단점도 있어요. 예. 이건 질문지 보면 글로 하는 거니까. 물론 요즘 이제 그 전화로 질문지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극히 그런, 그것도 질문지법이긴 해요. 근데 하여튼 조금 이게 뭐 내용이 많거나 이러면 그걸 어떻게 다 읽어주겠습니까? 좀 쉽지 않고요. 또 내용이 어렵고 많거나 하면 우리 대충 하죠. 엉터리 질문,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편으로 많이 하는데요. 우편을 할 경우에 이제 회수율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뒤에서 표본의 대표성이라는데 그런 문제 좀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등등의 질문지법의 단점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 점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평균도 내고 변인 간에 서로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질문지법을 사용할 때 우리가 연구하려는 대상 전체를 조사할 수도 있고요. 보통 전수조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 집단을 표본을 뽑아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한다. 한국 사람 전체를 다 조사할 수도 있겠죠. 그게 가장 정확하겠죠. 전수조사. 우리는 근데 5천만 명을 다 조사하면은, 어떨까요?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엄마가 했는데요. 이 음식이 짠가, 싱거운가를 알기 위해서 다 먹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일부만 우리가 이렇게 살짝 떠 먹어보면, 이게 음식이 짠지 안 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건이 있어요. 이때 조건이 뭘까요? 음식의 일부만 덜어서 먹는단 말이죠. 그럼 소금을 넣고 나서 소금이 있는 부위, 떨어진 부위를만 떠먹으면 먹고 너 이거 너무 짜다. 이 음식이 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혹은 소금이 떨어지지 않은 다른 부위, 소금이 아직 녹지 않은 그 부위를 떠서 먹고는 너무 싱겁다. 국이 너무 싱거워요. 이러면 될까요? 이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식을 충분히, 그죠? 소금이, 간장이 충분히 음식과 잘 섞이도록 이제,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디서 떠먹든 관계없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표본을 뽑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무작위 표본 추출법이라고 해요. 전체를 섞고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뽑지 않고 골고루 뽑는 거죠. 도시에서만 뽑지도 않고 도시 농촌 비율에 따라 섞으면은 혹은 뭐 고등학교, 중학교, 남학생, 여학생,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거 관계없이 마구 섞어놓고 일부를 뽑으면 됩니다. 물론 표본이 너무 적어도 안 되겠지만, 그죠? 어느 정도 표본을 확보하면은 전체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뽑은 표본을 잘 뽑아서 조사를 하면은 이 표본이 대표를 전체 집단, 우리가 처음에 연구하려는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이 모집단을 우리가 대표할 수 있다. 이걸 대표성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표본의 수가 적절하고 표집 방법이 정확하면은 굳이 다 우리가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지법에 이어서 다음은 면접법인데요. 우리 질문지법은 양적 연구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은 이제 통계 처리를 하기 위한 거고요. 근데 면접법은 주로 질적 연구에서 많이 했습니다.
질문지법은 이미 딱 답이, 질문과 답이 딱 정해져 있죠. 규격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거기 비해서 면접법은, 굉장히 유연성이 있죠. 물론 이제 그 연구자가 어느 정도 무슨 질문을 할 것인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더 추가적인 질문을 한다거나 더 깊이 있는 정보를 통해서 상대에게 심도 있는 어떤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있죠. 우리 학기 초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조사하기 위해서 종이 같은 거 주죠. 거기에다가 써내는 게 충분한가요? 나를 알리기에 충분하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나요? 선생님들이 누구 나마라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상당히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죠. 한 번 갖고는 좀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려운데 점점 더 하다 보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면접법의 장점입니다. 문맹자도 글을 모르는 사람도 가능해요. 그렇죠? 추가 질문 가능하고요. 응답률이 높은 편이고 깊이 있는 심층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요. 단점, 한 명씩 만나야죠. 그죠? 한 명씩. 물론 이제 두세 명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좀 속 깊은 얘기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 명씩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돼. 또, 이제, 그 대상자, 연구 대상자들을 섭외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통계를 처리하는 수학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이용하는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어요. 물론 개입되면 안 되지만 질문지법에 비해서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단점을 면접법이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관찰법인데요. 참여관찰법도 우리 질적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관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행동과 뭐 말과 이런 걸 관찰하고요. 근데 왜 참여라는 말을 썼을까요? 우리가 이제 자연 관찰, 식물 관찰, 동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과학의 경우는 그냥 관찰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참여 관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유가 있죠.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은 선생님이 혼자서 수업하고 있지만 평상시엔 그렇지 않죠. 누군가가 선생님의 수업을 관찰한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장학사님이 오셔서 선생님의 수업을 관찰한다. 혹은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선생님의 수업을 관찰한다. 라고 합시다. 뒤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면은 관찰이 제대로 될까요? 즉, 평상시대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할까요? 우리 학생들은 어떨까요? 평상시대로 행동할까요?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장사가 왔는데, 교육감이 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관찰한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우리 사람들은 뭔가 좀 경직된 행동을 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원래 관찰하고 싶었던 평상시의 수업을 관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대로 된 관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수업을 제대로 관찰하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입니다. 그죠? 왜? 그러니까 늘 함께하고 있잖아요. 늘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나를 관찰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나를 관찰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연구하려고 하고 있는지 알게 뭐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하고 함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원시 부족 같은 거 연구할 때 이런 표현을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면은 이방인 아니에요? 당연히 손님으로만 대접합니다. 평상시에 그들의 행동들을 잘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오랫동안 이래서 이방인으로 처음에 갔지만 아주 그 부족들하고 어울리면서 살았다라고 쳐봅시다. 지냈다고. 그럼 어떨까요? 거의 자기의 부족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자신들의 원래 행동들을 그대로 보여주겠죠. 그죠? 이게 이제 그 참여관찰법인데요. 장점은 내가 실제 현장을 보는 겁니다. 자료의 실제성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단점은요,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원시 부족의 그래서 장례식을 연구하려고 한다. 누가 죽어야지, 그죠?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연구 대상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경우에는 왜곡된 자료가 수집될 수 있고요. 예, 참여해서 그들이 이방인처럼 느끼지 않을 정도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죠. 시간이 많이 들면 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또 연구자가 역시 그 직관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직관적 통찰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요. 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뭐 전쟁이 났다거나, 뭐 내가 그 부족의 일원이 되기로 했는데 전쟁이 났어요. 부족의 일원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참여해야 되겠죠. 황당하겠지만, 네, 이런 참여 관찰법이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은 노숙하시는 분들 좀 안타까운데 예, 이렇게 쭉 이렇게 아주 있는데요.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노숙을 하는 걸까요? 또 그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뭐 질문지를 돌릴 수도 있어요. 또 만나서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얘기를 하실까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정말 마음속 깊이 있는 걸 얘기 잘 하실까요? 그들의 생활이 어떤지, 하루의 생활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생활이 어떤지 정말 질문지법과 면접법을 통해서 충분히 캐치해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가 노숙인이 돼서 그들하고 같이 생활해 보는 거죠. 가장 정확한 자료 수집 아닐까요? 그죠? 대단한. 그러니까 연구하기 위해서 그 노숙인인다 쉽지는 않겠지만, 네. 예, 문헌연구법. 문헌을 연구한다는 얘기인데, 문헌이라는 건 이제 제가, 자신이 연구한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자들이 연구한 거죠. 혹은 뭐, 꼭 그 연구 논문 같은 것뿐만 아니라 책, 신문, 잡지, 통계도 우리가 문헌이에요. 우리 통계청에서 통계 다 만들어 놓죠. 자기가 통계를 낼 필요가 있겠어요? 이미 통계를 아주 잘 해놨는데, 근데 일기 뭐 이런 것도 문헌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 이런 것도 문헌, 동영상, 사진 이런 것도 다 문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수집해 놓은 자료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걸 우리가 가져다가 쓰는 거죠. 이미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수 내가 실어 다닐 필요가 있어요? 그죠? 통계청에 딱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예. 그걸 가져다가 쓰는 건데요. 보통 2차 자료의 수집용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1차 자료가 있고 2차 자료가 있는데 1차 자료는 이제 내가 직접 수집한 자료가 되겠어요. 좀 더 믿을 수 있죠. 내가 수집한 거니까. 2차 자료는 이제 1차 자료를 이제 가공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죠. 그죠?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 모두 사용이 되고요. 자연과학에서나 사실 모든 그 연구에서 문헌 연구는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돌을 연구한다고 치십시다. 그럼 돌을 처음부터 뭐 깨고, 뭐 관찰하고, 분석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연구하면 안 됩니다. 왜? 이미 그 돌에 대해서 연구를 이미 해놨을 수도 있어요. 이미 다 해놓은 걸 또 연구해요? 참 바보 같은 일이죠. 혹은 또 기존 연구에서 한 뭐 90% 이렇게 연구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 10%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문헌을 파악하는 것은 모든 연구에서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장점은 이제 기존 연구를 지금 얘기했듯이 어디까지 됐는가 이걸 파악하는 거죠, 그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내놨을 때 갑자기 자기 혼자 연구한 게 아니에요. 기존에 뉴턴의 물리학이라든가 그 이전의 물리학에 대해서 충분히 다 문헌 연구를 하고 그 문헌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그 중에 우리가 기존 물리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한 거죠. 조금 더 연구를 한 거예요. 조금 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공간을 극복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조선시대도 연구할 수 있고요. 저 아프리카도 연구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내가 수집한 게 아니라 했죠. 그 연구의 신뢰도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책을 읽어도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도 우리가 읽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죠? 1차 자료를 평가할 때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치 문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가치. 그 객관적으로 연구해야 돼. 그러니까 가치 중립해야 돼.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가치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어요. 가치가 개입돼야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가치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댓글은요. 질문지법의 장점을 써주시면 돼요. 우리 지금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적으시면 되겠어요. 혹은 선생님이 이야기하지 않은 장점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